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행보를 과격하게 계속했을 때 사업적으로는 사실 좋을 게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비아디랑 테슬라만 보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한 이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차를 타는데 자율주행이 다 되는 거는 사실 10년이 지나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6월부터 오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unsupervised FSD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 북미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FSD 같은 경우에는 supervised FSD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레벨 2 수준에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 2라는 거는 이 운전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도 이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 우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우선적으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FSD가 작동할 때도 이제 운전자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운전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는 게 계속 알림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슈퍼바이스드가 아니라 언슈퍼바이스드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레벨 3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부터는 제조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그 구현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책임을 지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게 뭐 이제 구현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슈는 사람이 운전하는 이제 테슬라가 아닌 차량과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이제 기계 운전을 하는 이 운전 방식이 이제 같이 혼용됐을 때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거는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걱정해 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지금 이제 2025년 6월부터 하는 이 unsupervised FS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그 24년 4분기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이제 일론이 발표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이제 2024년 10월 10일에 이제 위 로봇 행사를 통해서 사이버캡 컨셉카를 발표를 하고 이 차량을 25년도, 26년도부터 이제 양산을 해서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웨이모 택시처럼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일론이 생각하는 이 차량 공유 혹은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컨셉은 사용자가 이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은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시간은 우리가 한 1% 내외거든요. 한 90% 이상은 거의 주차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아닐 때는 이 차량을 이제 로보택시처럼 활용하자라는 게 일론의 기본적인 로보택시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이버캡 택시를 통해서 이거를 우버와 같은 이제 택시 사업자들한테 판매를 해서 로보택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판매했던 모델 3나 모델 Y와 같은 차량에서 FSD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와도 연동해서 마치 이제 택시 앱처럼도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제한된 환경과 조건에서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1월에 실리콘밸리랑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이제 우버 택시를 통해서 이제 FSD 테슬라 차량의 FSD를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모 구글 웨이모 이제 로봇 택시도 타봤거든요. 웨이모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4 정도의 이제 수준인데 운전자가 일단 자리에 없고요. 네, 물론 차량을 이제 원격으로 모니터링은 다 합니다. 모니터링은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차량에 아무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주어진 이제 경로를 따라서 이제 다 이동을 하고 운전 중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이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피해가기도 하면서 이제 잘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레벨 4, 레벨 5 차량까지도 이제 다 이제 운행은 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제한된 조건에서 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를 이제 뭐 바이두라든가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좀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해라든가 우한, 뭐
그다음에 베이징, 그리고 선저우나 광저우 같은 여러 이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자율주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열리는 좀 기회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차를 타는데 자율주행이 이렇게 그냥 시미스하게 다 되는 거는 사실 10년이 지나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리고 차량 보급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각국의 이제 법 규제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도로의 어떤 일정 구간들이 다 이제 기계가 운전하는 이제 자율주행 상황이 되면은 차라리 조금 이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 사람 운전자가 같이 섞여서 운전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거 안전성 어떻게 담보하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책임지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조사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일이 점점 좀 약간 지연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이제 벌써 얘기가 나온 지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럼 아무 일도 없었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한된 환경 안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운전을 이제 기계한테 어느 정도 맡겨도 좋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침투를 조금 시장에서 물밑에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그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 그 시내의 일부 구역에서만 딱 작동하게끔 돼 있고요. 거기를 이제 벗어나면은 자기들이 이제 H맵이 준비가 안 됐거나 차량의 운용에 대한 게 이제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들이 이제 특정 시범 구역 안에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구역을 이제 조금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차량들이 자율주행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이게 좀 태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아디랑 이제 테슬라를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기업을 전기차 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자율주행 기업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전기차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비아디가 2023년도부터는 그 생산량과 판매량에 있어서 테슬라를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전기차라는 시장을 새로 이제 비아디가 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비아디 쪽이 더 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확보라든가 기술에 대한 조금 압도적인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좀 자신감, 이런 것들, 그리고 브랜드 가치, 이런 거를 이제 좀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지만은 컴퓨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 비쌌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슈퍼컴퓨터처럼 뭐 100억 원 이상 막 엄청 비싸고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격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급이 확산이 되는데, 전기차의 경우에도 테슬라가 계속 이렇게 우위를 가져갈 거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계속 도전이 많아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비용을 낮춰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조금 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도 이제 저가형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 2나 Q로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한 25,000달러 이하의 이제 전기차를 내놓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는 것도 비아디나 중국의 여러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아디랑 테슬라만 보면은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우위에,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한 이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개발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의 인력이나 구성 자원에 있어서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오토파일럿이나 FSD 기능을 통해서 실제 도로에서, 그러니까 가상 환경의 도로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그리고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연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범용 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물론 비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딱 그 특정 연산들, 자율주행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과 목적만을 수행하는 좀 전용 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실제 이제 그 도조 컴퓨터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D1 칩이라는 것도 직접 이제 설계를 해서 TSMC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서로 이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를 북미에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도 중국에서 반출을 못 합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AI 학습을, FSD 학습을 시키려면 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고, 비아디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 안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딥시크랑도 이제 협업하겠다 뭐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어프로치를 시도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뭐 엑스팽이라든가 이제 다른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의 자율주행에서는 더 기술이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비아디가 원래 잘하는 거는 배터리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싸게 잘 만드는 거, 요게 이제 핵심적인 강점이다 보니까 서로 조금 이제 강점과 약점을 좀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에 명절 세고 있는데 갑자기 딥시크 사태 터져가지고, 어이구 갑자기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싸게 이렇게,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많은 뭐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엔비디아 칩 하나씩 모아가지고 했던 거를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었지라고 이제 놀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위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이 AI 관련된 시장이 이제 새로 열린 걸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의 영역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항상 우위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테슬라가 처음부터 공략했던 거는 멀리 있었던 전기차 시장을 지금 빠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도입을 했던 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도 숙제가, 그러면은 중국에서 만약에 전기차를 더 싸게 만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도, 본인들이 이제 전기차를 이제 생산하고 배터리를 싸게 양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중국 소비자들의 이제 눈높이도 높아지고 시장의 요구도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뭔가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좀 좋은 촉매제가 돼서 자율주행이나 이제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 행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쟁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테슬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시장의 변화나 위기를 느끼고 더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오히려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주식이 주가가 좋고 기업이 잘 될 때는 이 기업을 되게 미래의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봐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도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뭐 100만 대 이상 만든다고 하고, ESS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이제 수익원을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이제 옵티머스 로봇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이 2025년 CES 때 키노트 때 말했던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AI가 소프트웨어 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이게 물리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테슬라 주식이 좀 안 좋은 시기에는, 뭐 지금도 좀 안 좋은데 그럴 때는 이 기업이 이제 전기차 기업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기차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진짜 생산하고, 그러니까 뽑아내고 있는 거는 전기차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의 이제 공세가 거센 상황이고 테슬라도 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유럽에서 차도 안 팔리고 이러니까 테슬라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어디까지 볼 거냐고 했을 때,
이제 로봇이나 이제 다른 영역의 이제 사업 부분에 있어서 AI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보게 된다면은 밸류에이션 더 높게 칠 거지만, 근데 여기서도 유의할 부분은 일론은 항상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일론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한 그 시점까지 못하고 꼭 이렇게 점점 지연되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자율주행도 뭐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뭐 언제까지는 할 거다, 언제까지는 할 거다 했는데 매번 계속 지연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유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그 엔지니어들이랑 그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이랑 교류를 되게 많이 하고 기술적인 협업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옵티머스 로봇이 가장 조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테슬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 2년 남짓 됐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FSD라는 것 자체도 인간의 눈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데이터나 훈련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로봇한테 적용하는 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옵티머스 그 로봇의 얼굴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센서라든가 그 이제 이미지나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거에 대한 기술도 그 테슬라의 FSD에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로봇 쪽이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장 조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일각에서는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그 운전을 할 때 차가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는 그 데이터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짚고 뭔가 공장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짚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실제로 한 10배 이상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데이터가. 그리고 실제 지금 일론이 옵티머스 로봇을 파일럿으로 이제 테슬라 공장에서도 이제 운용은 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볼트 너트 이렇게 들고 한 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돈이 돼? 이게 투자한 만큼 정말 돈이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의 이제 목소리도 이제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좀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테슬라가 못 받는 것도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일론의 존재감이 되게 큰 기업인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일론이 열심히 이제 옛날에 프리몬트 공장에서 막 일주일에 120시간 동안 막 일하고 막 바닥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현장 엔지니어들이랑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 나갔던 것을 통해서 모델 3를 양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 해결을 이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제 일론 자체가 또 이제 리스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이제 약간 과격하게 계속했을 때 사업적으로는 사실 좋을 게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이제 일론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 기업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를 공표를 하는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순환을 위해서 전기차를 1년에 2천만 대 이상 생산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후퇴한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한 200만 대 남짓한 그 수준에서 10배 이상을 더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시장에서 그러면은 2천만 대를 생산한들 받아주겠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에 대한 기업들이 워낙 많고 그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되게 약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